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기농 기능사 경우는 전년도 이 앞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걸 느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챙겨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물에 의한 토양 침식 방지책으로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침식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유실이 되면 되지 않겠죠. 초생대 대상 재배를 한다. 대상 재배. 띠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산악지에 초생대 풀을 심는데 한 줄을 심고, 그 다음에 이 띠를 조성해서 여기도 풀 심고, 그럼 비가 왔을 경우 이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여기서 차단해 줄 수 있는 대상 재배, 띠 재배. 이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토양 계량지를 시공한다. 입단 조성을 해가지고 역시 수분 흡착력을 강화시키는 거. 지표면을 피복을 한다. 표토에다가 비닐을 깐다. 아니면 부초 재배. 이런 것을 하면은 침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상하경 대배. 위에 강물에 의해서 직선적으로 상하경 그대로 빗물에서 치고 내려오면은 토양 유실이 많아지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질소와 인산에 의한 토양의 오염원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소, 인산을 배출하는 그런 공급원, 공장에서 질소가 나오겠죠. 인산도 나오고, 축산 폐수물, 이것도 당연히 나오죠. 가정하수. 하지만 광산 폐수, 어떤 금광에 석탄을 캐는 그런 지역에, 이거는 중금속이 나오지, 이와 같이 질소와 인산에 대한 오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1번. 토양 미생물인 사상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상균, 곰팡이가 사상균이에요. 곰팡이. 산성, 중성, 알칼리성 모든 토양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상균은.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균사로 번식하며, 균사, 버섯 같은 것도 사상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균사로 번식을 하죠. 유기물 분해로 양분을 획득을 한다. 맞습니다. 호기성이면서 통기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으면 번식이 억제된다. 공기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산성 토양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균 곰팡이는 산성, 중성, 알칼리성 모든 토양에서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찾기 때문에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산성 토양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잘한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사상균이라고 해서 방사상균. 이거는 pH 5 이하에서도 생육이 억제가 됩니다. 산성 토양에서 억제가 돼요. 감자를 보게 되면 감자에 더덩이병이라고 해서 감자.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버짐처럼 더덩이병이 나오고. 이거는 더덩이병의 병균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나와요. 산성 토양 pH 5 이하에서는 더덩이병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토양에서 생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색을 보면 토양의 풍화 과정이라든가 성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색, 재료는 주로 산화철은 적색, 부식은 흑색 또는 갈색이다. 맞는 설문이죠. 신선한 유기물은 녹색. 신선한 유기물, 토양에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그게 썩어가지고 주로 어두운 암갈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유기물 자체를 녹색으로 봤습니다. 적철광은 적색, 황철광은 황색을 나타낸다. 유기물은 녹색이 아니라 어두운 암갈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
습답, 고능. 습답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수 시설이 필요하겠죠. 물을 빼줘야 그래야 습답을 개량을 하는 효과가 있죠. 양분 부족으로 추락 현상이 발생되기 쉽다. 물이 많아 벼 재배에 유리하다. 벼 재배가 불리하죠. 물이 많아가지고 뿌리 생육이 물의 온도,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고 키가 아주 낮고 제대로 발육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기물 그 속에 그 유황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황화수소 H2S 뿌리썩음병이 발생되는 것이 습답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정답은 물이 많아서 벼재배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죠. 용종 밀도가 다음 중 가장 큰 토양은 어떤 거냐? 용적 밀도. 토양 용적 밀도는 건조 토양을 이걸 갖다가 105도씨 온도 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18시간 이상 건조를 시키면은 수분이 증발하면 남아있는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당초 무게보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건 토양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공급이 큰 식토, 점토 같은 경우는 수분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용적률이 줄어들어요. 하지만은 모래라든가 사토는 빠져나가는 수분 그것이 적기 때문에 용적률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토양 중에서 용적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뭐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용적 밀도가 크겠죠. 모래사자, 사양토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양토라든가 식양토, 식토 이런 경우는 식토가 제일 작겠죠. 식토. 점토가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식의 음전화, 마이너스 전기가 음전하죠. 생성 원인이 되는 주요한 작용 화학 기작은 뭐냐? 이거는 카복실기라고 해서 COH, 부식의 COH, 카복실기가 유기물의 음전화를 띠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카복실기 COH. 일시적인 전화,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이 전화예요. 잠시적인 전화, 일시적인 전화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적인 전화는 점토 광물이 주위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pH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전화가 OH 수산기에 의해서 이게 수산기의 증가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산기는 OH 증가로 생긴 전하가 일시적인 잠시적인 전하로 이렇게 옳게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식의 음전화를 관여하는 작용하는 기는 COH 카복실기고 일시적인 전하 이거는 수산기 OH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 온도는 토양의 생성작용, 토양 미생물의 활동, 토양 미생물의 식물 생육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토양 온도가. 그래서 토양 온도가 높아야 식물의 뿌리가 그만큼 활력 있게 자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토양 온도는 토양 유기물의 분해 속도와 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열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은 이유가 된다. 그런데 토양 온도를 유기물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대지방은 복사열, 태양열을 그만큼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적도 부근에 태양열을 그만큼 많이 흡수를 돼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유기물을 많이 시용하게 되면 오히려 토양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양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2번입니다. 개간지 토양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개간지 산을 갖다가 밭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pH
산도가 높아서 밀양원소 결핍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유효인산의 농도가 낮은 척박한 토양이다. 유효인산의 농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유효인산. 그래서 이것은 맞는 정답이고, 일본에 조금 전에 말씀 pH가 높아서가 아니라 pH가 낮아서 밀양원소 결핍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유효인산 농도가 낮은 척박한 토양이다. 인산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밭토양, 특히 개간지의 경우는 일반 숙전의 밭토양보다도 인산을 훨씬 많은 양을 주어야 됩니다.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초생재배로 지력을 증진시킨다. 풀을 재배하면은 뿌리에 의해서 뿌리가 썩기 때문에 지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완숙대비를 시공한다. 토양 미생물을 증진시킨다. 생톱밥을 넣어서 지력을 증진시킨다. 생톱밥에는 유기물 성분이 아니라 톱밥에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라는 미분해성 물질이 다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력을 증진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가장 멉니다. 생톱밥을 넣어서는 안 되겠죠. 유기복합 비료의 총량이 25kg, 복합 비료가 25kg입니다. 성분량이 NPK가 22대 22대 11일 때 질소 중에 들어있는 비료량은 얼마나? 자, 복합 비료에서 보면은 복합 비료에 22-11이다. 맨 먼저 나온 것은 질소입니다. 질소. 두 번째 나온 것은 인산. 세 번째가 칼륨. 만약 이게 11이다, 20이다, 20이다. 그러면 전체 비료 중에 11%가 질소가 들어있다. 인산이 22%가 들어있다. 이런 작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22-22-11 비료, 질소 성분이 22%가 들어있는데 그 비료를 만약에 25kg 속에 한 포 속에 들어있는 질소량은 얼마냐? 100분의 22, 0.22를 곱하면 바로 질소량이 나오는 겁니다. 100분의 11을 곱하면 칼리 성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면 5.5kg가 나오겠죠. 친환경 농업이 출현하게 될 배경으로 틀린 것은 세계의 농업 정책이 증산 위주에서 소비자의 교육 중심으로 전환됐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업 부분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 부분은 규제가 완화됐다. 완화되면 친환경 농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농업 부분에도 국제적인 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 우리 건강식품,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이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잘못된 것은 바로 2번. 시설 내, 하우스 내에서 야광 조명 조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밤에 불을 켜준다. 옳은 것은 뭐냐? 이거는 채식 간격을 좁히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이 아니라 채식 간격을 넓혀야 되겠죠. 엽채류, 이파리, 배추라든가 상추, 엽채를 재배하는 것은 아주 불리한 것이 아니라 광을 쪼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광합성, 인조광유에서 이파리 넓은 것이 좋습니다. 덩굴성 작물, 호박이라든가 포도 이런 것이 덩굴성 작물이죠. 작물은 직립 재배보다는 포복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옆으로 기어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많은 광을 쪼이기 위해서는 포복 덮어버리면 아랫잎이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이 광합성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립 재배하는 것이 유리해요. 옳은 거. 광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 설명이, 자, 직립성 식물은 수광태세가 좋아서 많은 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입니다. 덩굴성 작물보다는 직립성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기농업의 목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환경 보존과 생태계를 보호한다. 농업 생태계와 건강을 증진시킨다. 생물 순환으로 온화를 기할 수 있다. 전부 다 맞지만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의 최소화. 여기서 잘 구분을 해야 될 문제는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최소화가 아니라 사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무농약의 경우는 화학비료를 기준 시비량보다도 3분의 1 이하로 낮춰주는 것이 무농약입니다. 농약은 줘서는 안 되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에서는 유기농업입니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가 됐든 화학합성 농약이 됐든 일체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기농사료 중심의 유기축산의 문제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 자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비용 유기농사료 구입에 대한 생산 비용이 증대가 된다. 같은 얘기죠. 열등한 축산물 품질을 초래한다. 축산물 품질을 생산하는데 고기가 외국에서 농사료를 구입했다고 해서 품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에 기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과수의 심경 시기로 가장 알맞는 것. 이 문제도 작년도에 누차 기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추면기, 낙엽이 지고 나서 수액이 이동이 멈춘 시기에 심경, 깊이가 일어난다든가 전정 또는 밑거름, 유기를 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 생태계와 비교를 했을 때 농업 생태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연 생태계와 비교해서 농업 생태계, 작물을 재배하는 거고 자연, 방임한 상태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의 다양성이 낮다. 농산물을 재배하면은 거기에 일정 품종을 개량된 품종을만을 재배하다 보니까 자연 상태보다는 다양성, 종자가 자연 상태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재배 작물에서는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안전성이 높다. 농업 생태계가 안전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자연 생태계는 병해충에 이런 것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지만은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개량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특징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입니다. 벼에 있어서 규산이죠. 규산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어떤 거냐. 규산은 16대 필수 영양소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벼의 경우는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것이 규산입니다. 규산을 주게 되면은 벼 잎이라든가 줄기가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져 가지고 이게 병해충이라든가 저항성을 이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규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줄기 잎이 연약해서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가 되겠죠. 규소가 적게 되면은. 그래서 규소를 시용을 해야 됩니다. 자식성 작물, 스스로 수정이 되는 것을 자식성 작물이에요. 자기 꽃에서 수술의 숟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어가지고 증식이 되는 것 자식성. 다른 꽃에서 날라 들어와가지고 수정이 되는 것을 타식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자식성 식물의 육종 방법의 거리가 먼 것은 순계선발, 교잡육종, 여교잡육종, 순계선발, 교잡육종, 여교잡육종은 품종을 새로 만들어내는 육종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단 합성 육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집단 합성은. 이거는 육종의 거리가 멉니다. 작물의 육종 방법은 순수한 여러 개체 중에서 우수한 것을 뽑아내는 것.
그 다음에 교잡.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로 다른 것을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 여교잡. 이것도 반대로 새로운 품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을 갖다가 부모하고 다시 역크로스 배팅을 시켜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전부 다 품종 육종과 관계가 있는데 집단 합성 육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기축산물의 경우에 사료 중에 NPN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NPN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논프로테인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요소 비료, 그 다음에 유리아미노산, 또 뷰렛, 이런 건 물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질소 성분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축의 사료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에서는 비단백태 질소 화합물 이걸 갖다가 써서는 안 됩니다. NPN, 논프로테인 나이트로젠 그 약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백태 질소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가소화 양분 총량입니다. TDN. 사료를 주게 되면 가축이 이걸 영양소로 흡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양을 얘기를 하는데 TDN은 가소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냐, 소화시킬 수 있는 조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냐, 소화시킬 수 있는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것을 토탈해서 TDN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래서 영양소 소화율이 가장 여기에 합당한 문항입니다. 종자갱신을 하여야 할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구조비에서 종자가 퇴화가 됐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퇴화가 됐다. 재배 중 다른 계통이 이형 종자가 들어와서 퇴화가 됐다.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은 토양의 산성하고는 종자갱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벼의 유묘부터 생장 단계별로 진행 순서가 바르게 된 거, 유묘기, 젖을 먹는 시기를 유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묘기,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면은 모내기 하는 것을 이양기라고 해요. 이양기. 어린 묘를, 모를 이양하는 거. 그 다음에 모를 심게 되면 이게 활짝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활짝기. 뿌리가 내리고 나서는 유효분원. 앞으로 성장이 돼가지고 이삭이 나오는 것을 유효분원. 이삭이 나오지 않고 볕대만 서 있는 거, 그 무효분원이라고 그래요. 무효분원은 필요가 없겠죠. 여기든 단계, 2번에 보면은 유묘기, 이양기, 활짝기, 유효분원기. 친환경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이런 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하지만은 천연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 이런 것은 유기농산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또는 몇 개의 병원균과 해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기지의 능력을 뭐라고 하는가? 기지의 능력.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 저항성이죠. 저항성. 저항력, 저항성.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민감성이라고, 민감성. 이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 병을 갖다 회피하는 성질이 병회피성 또는 저항성.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리는 병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병성이라고 해요. 이병성 또는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숭아의 줄기와 가지를 주로 가해하는 해충은 유리나방. 가지와 줄기. 복숭아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줄기 속에 구멍을 뚫고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양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복숭아가 말라 죽게 되겠죠. 유리나방은 복숭아뿐만이 아니고 포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해충입니다. 과실에 봉지 씌우기를 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 봉지 씌우기를 왜 하느냐? 과실의 외관을 보호를 하죠.
농약을 뿌리게 되면 농약에 과실이 묻기 때문에 농약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봉지를 씌우게 되면 병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도는 햇볕을 받아가지고 햇볕에 의해서 당도,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과실을 생산하게 되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햇볕이 비가 안 오고 건조되는 시기에 쨍쨍 내리쬐게 되면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 광하고 차단이 되어버려요. 차단. 그래서 광도가 오히려 당도가 떨어지지 당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답은 1번. 벼재배 더복 현상이 발생했는데 쓰러졌는데 다음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어떤 거냐. 벼가 쓰러지게 되면 도복이 되면 벼가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죠. 병충해 발생이 없어진다. 병충해 더 심해지겠죠.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병해충이 발생돼서 쓰러질 염려가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포식성 천적에 해당되는 포식성.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 포식성이에요. 기생벌. 똑같은 천적이지만은 이 해충에 알에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낳는 것이 기생성. 그런데 무당벌레, 천적 중에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이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농업의 해충을 무당벌레, 꽃 등의 풀잠자리 이런 것은 주로 포식성, 직접 잡아먹는 이런 해충들입니다. 이상호에서 2013년부터 2014년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올렸지만 이론 정리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 네 문항 중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기히 공부하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는 합격의 영광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